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형사 합의와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다가 눈에 띄는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제 합의 관련해서 법률 상담 요청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어지간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고가 날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피해자가 됐든 뭐 피의자, 피고인이 됐건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근데 인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돈이 드니까 어떻게든 혼자 해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혼자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먼저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받고 그다음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돈 준다는 거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하면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안 지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2달 뒤에 돈 받기로 하고 먼저 합의서 처벌불원서 써 줬는데 막상 2달 지나니까 상대방이 입을 싹 씻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돈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게다가 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냈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는데, 이쯤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은 약속도 안 지키고 처벌도 안 받는데 나는 지금 돈 받으려고 소송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어떻게 돌리기가 어려워요. 민사로 그냥 돈 받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시 처벌받게 하는 그런 조치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그게 수사기관에 도달해 가지고 수사기관이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뭐 상대방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자료 청구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이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고 뭘 써 주시고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런 건 어지간해서는 믿어서는 안 되고, 물론 상대방이 진짜 큰 금액을 약속을 했고 뭐 나중에라도 이 돈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 당장 처벌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써 주시면 되죠. 근데 막상 합의할 때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2달 뒤에 5천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합의하자."라고 하면 일단 합의를 하는 게 좋죠. 그 정도 돈이면 좀 해볼 만하죠, 합의를 미리. 아,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그런 합의는 하나만 하긴 해요. 진짜 상대방이 딱히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2달 뒤에 돈 마련해서 5천만 원, 1억 원 준다고 하면 그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지급할 여력이 있는 직업 내지는 뭐 배경이나 이런 걸 봤는데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한번 걸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몇백만 원 받고 그거 조건으로 합의를 해 주는데 그 몇백만 원조차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2달 뒤에 주겠다, 3달 뒤에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합의할 일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했어요, 한 3달 뒤에. 그래서 처벌 불어서 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막상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연락을 끊어요. 근데 이 300만 원 받자고 소송하자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또 귀찮고 피곤하죠. 그렇다고 상대방을 다시 처벌받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돈을 받으셔야 돼요. 받고 합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나서 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은데, 상대방이랑 직접 마주치기가 싫으시죠?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랑 마주치기 싫다고 요즘에 전자서면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교환하시고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셔야 돼요, 어지간하면 정말로. 왜냐면 피해자가 돈만 받고 합의서를 안 써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한테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했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주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혀야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에. 근데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잠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을 다시 먹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주면 모르겠는데 돈만 낼름 먹고 연락을 끊고 오히려 경찰서에다가 막 탄원서를 내고 이 사람이 자꾸 연락 온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돈을 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제 피해자가 정말 합의금만 받고 먹튀할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이제 이건 사기로 피해자를 고소를 해야죠. 근데 대놓고 이렇게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피해자가 "아 나 근데 돈 받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참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 되는데 피해자를 또 고소를 해 버리면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민사소송을 나중에 제기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미 그건 본인이 처벌된 다음이기 때문에 돈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별도의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만나 가지고 보는 앞에서 합의서 작성을 다 해 놓고 돈을 보내 주고 그거를 팩스가 됐건 우편이 됐건 본인 보는 앞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그거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돈 보내주면은 적당히 합의서 보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나는 그렇게 합의 못 해주겠다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피해자 믿고 돈을 먼저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할 때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참 많이 주고받는데 이제 합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상대방 변호사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짜 제각각이에요.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제가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인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을 오셔 가지고 반드시 얼굴 보고 이걸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면 그런 분한테 사건을 맡겨야겠죠. 물론 뭐 저랑 얼굴 안 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들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제 만에 하나를 줄이려면 진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게 맞기는 하죠. 만약에 제가 가해자의 변호인이면 저는 피해자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다른 제안을 받게 되면 그거는 신중하게 따져 보고 또 진행을 하죠. 근데 진짜 변호사랑 변호사 사이에도 약속을 안 지키고 꼭 그 변호사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피해자가 돈 받고 본인의 변호사랑도 연락이 안 되면 뭐 그게 진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가 잠적을 해 버리면 제가 만약에 가해자 변호인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습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반드시 직접 면대면으로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비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 뭐 합의를 진행을 해 보면 변호사분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우선으로 할 건지 확실한 걸 우선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그게 다 변호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합의에는 충분히 시간을 쓰고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서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비용을 쪼끔 더 받고 있어요. 그만큼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별게 아니면 그냥 합의서 한 장 써 주고 "가서 합의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변호사가 하겠죠. 근데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합의서 한 장 쓴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간혹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됐는데 "국선 변호인이 합의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고 있다. 이게 맞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선 변호인 하면서 그 합의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 합의하려면 연락도 진짜
어떤 경우는 수십 번 주고받아야 되고 그 연락을 단순히 뭐 문자 한두 개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합의 과정은 참 조심스럽거든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면 합의가 다 될 것 같았던 합의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 연락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금액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이 거기까지 신경 써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결국 아쉬운 거는 피고인이니까 피고인이 합의할 방법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인제 그런 세심한 케어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실 국선 변호인 분이 합의까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을 좀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안 도와준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 딱 봐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라든지 그 저도 국선 변호인을 해 봤지만 아무튼 물리적으로 좀 도와드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좀 찾아가셔야죠. 정말 합의가 급하시다고 하면. 아무튼 합의는 신경 쓸 것도 많고 품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이 합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